음, 보자. 36권 237쪽 아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비라고 하는 자연철학 교수의 짧은 특강,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행위에 관한 실천적 자연철학을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 35강 우리가 읽은 데서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명백합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다. 우리가 보통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그래 살아가고 있지 않다. 그걸 짚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보호 하면서 살면 되지 않냐, 그 차원이 아닌 거죠. 그 자연을 보호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겁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니까. 자연이 더 큰 범주예요. 그 안에 소나무로 잠시 나타났고 인간으로 나타났고 뭐로 나타났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래서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배할 수 없는데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행동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너무 잘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해놓은 게. 이게 정말 이건 우리 인간만이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 정복 지배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살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한 이 인간의 이文明사회의 미래는 밝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소제목 자연 공동체주의입니다. 나는 모든 삶과 생명체는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주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이건 얘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이게 좀 더 강해요. 서양보다. 어떤 사물이라도 다른 사물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이어가는 법이다. 이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길을 걷다가 발견한 보기 좋은 수석이 집으로 가져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근사해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돌. 집으로 가져온 그 수석, 돌에는 원래 그 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식물을 옮겨놓고 보면 본래 느낌이 사라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도리어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야생의 식물이나 동물은 자연 그대로인 환경에 산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동물이나 식물은 자신이 속한 세계나 주위의 생명체들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세계를 통해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집에서 동물들을 키우는 것은 그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견, 반려묘, 개와 고양이들. 그건 자연, 자기 환경,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요. 좀 더 걔가 집에 들어와서 환경이 좋아서 잘 먹고 좀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병도 안 걸리고, 그러나 걔의 원래 모습, 걔 원래 야생이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서부터 가축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가축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지금 식욕이죠. 육식이죠, 육식. 육식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닭 키워서 잡아먹는 거.
근데 그들은 조그만 요 통 안에서 자라거든요. 꼼짝하지 않고. 뭐 한 달도 채 살지 않고 죽습니다. 뭐 돼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자연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자연에 대한 횡포죠. 뭐 맛있게 먹고 하니까 이게 뭐 마땅하다. 이게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렇죠. 이게 근데 길을 찾아야죠. 그런 방식이 아닌 것으로 세상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자연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자연에 나가서 키우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거. 그럼 이제 경쟁력이 안 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육식을 좀 덜 하면 괜찮게 되거든요. 근데 거의 육식 중심으로 인간의 식단이 꾸며지니까 그게 경제 문제하고 연관돼서 이 자연을 모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이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공존함으로써 유지된다. 이 공존은 아까 나오죠. 공존은 뭐죠? 밑 디자인이었죠. 그런가? 뭐라고 했지? 밑자인. 네. 이 공주는 자연의 역사를 거듭해 오는 동안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만들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라이프니츠의 말처럼 개개의 인간은 자기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공존하는 가운데 그리고 공존을 통해서 완성되는 존재다. 오직 전체의 조화와 질서 속에서만 자신의 자리와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물에게 이러한 공존은 기본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 어떠한 개체나 종도 외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벗어나 있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쿠자누스의 말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의 말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생명체의 특별한 조화와 질서라고 고쳐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화와 질서 안에서 공존한다는 것을 중세 때처럼 자신에게 정해진 자리를 찾아 머물러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해는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이 자연을 위기에 빠뜨린 오늘날 우리가 행할 일은 사회와 자연의 피해를 끼치도록 홀로 존재하는 개인의 무한한 자기 실현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일정한 제약. 아까 말씀드린 육식을 좀 줄이는 거죠. 오늘날 다른 무엇보다도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자연인 탓이다. 여기서 맥킨타이어, 샌들, 테일러 등의 주도 아래 미국에서 일어난 공동체주의 논의를 상기해보자. 이 논의의 배경은 현대 법치국가의 발전으로 기본권이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물론 200년 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과도한 권력의 간섭과 통제에 대항해 개인의 다양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라는 신성한 가치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 말하는 다양성이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자유시민들이 모여 만든 공적이고도 정치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결과 모든 시민들이 국가에 맞서 갖가지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많은 권리들은 슬그머니 요구로 탈바꿈했다. 요구, 자기 개인의 요구.
그게 이기심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양성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기도 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공적이고도 정치적인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자유, 권리, 신장이 되는데 그 결과의 사회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현대사회를 한데 묶어주고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용건을 비롯해 시민들의 온갖 요구를 처리하는 거대한 관료체제.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자원을 끊임없이 돌려댐으로써 효용이 의심스러운 온갖 요구를 다 실현시켜준다는 허상만을 심어주는 상품 소비경제. 지금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쇼핑몰, 또 TV에 너무 많아요. TV에 그 주요 그 뭐죠? 그 번호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다 쇼핑몰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거를 채널을 돌리다 보면 다 나오니까 거의 매달려 살게 합니다. 필요 없는 것도 구매하게 됩니다. 온갖 요구를 실현시켜준다는 허상이죠. 가만두어도 이루어질 일을 마치 애써 끌어낸 것을 꾸며내는 정치,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사회를 과연 자유주의 전통 속에서 열망하던 자유시민의 정치적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조금의 불편도 참아내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에게 자유시민의 정치적 공동체가 꿈꾸던 미래는 아니지 않냐 하는 거죠. 자유주의의 이 서글픈 역사는 결과적으로 개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동체도 민족도 국가도 있을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줄 만도 하다. 다만 탐탁지 않은 부분이라면 인간을 세계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공존이라는 개념이 인간 사회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 사회 안에서 다른 인간들과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물들과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연을 아우르는 좀 더 폭넓은 공동체주의에 공감하며 이 공동체주의자들이 백해무익한 이기적 개인을 옹호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대신 정치적 자유주의를 앞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에 충실한 의식 있는 시민들은 스스로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며 따라서 국가의 간섭도 필요로 필요치 않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 퍼블릭이죠. 공공이란 사회와 자연을 모두 아우르는 공공을 가리키는데 자연 안에서 책임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정치 문제까지 들어가요. 조금 복잡한데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죠.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공동체를 세웠냐? 그렇지 않은 거다. 주로 인간들과만 같이 공공의 영역이 확대된 거지 세계 전체 다른 사물들, 자연 안에 있는 다른 것들과의 공공의 분야는 다루지 않았다. 역시 인간 중심적이다. 이래갖고는 미래가 바람직하게 열리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율이나 책임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사회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은 공동체가 모든 시민의 개인적인 속성을 수용한다는 것,
것, 그리고 개인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존속이 확보된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시민이 그러한 개체로서의 본성에 따라 행동할 때 공동체 또한 개인에게 짐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또 개인과 공동체가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개인은 어떤 고유한 권리도 없이 공동체를 위해 존재할 뿐이라는 식의 전체주의가 발붙일 틈이 없다. 개인은 전체 안에서 스스로를 책임지는 개체이기 때문이다. 뭐 이건 정치 철학 나가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공동체 전체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존되면 책임을 잘 지겠나 인간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하나가 우주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인간뿐 아니라 모든 사물과 생명체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간에게 이 말은 곧 스스로 책임있게 행동하는 지구 시민의 호혜적 개인주의라는 원칙을 의미하며 인간을 비롯한 그 어떤 생물체도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인간 이외의 생물체 하나하나도 그 전체가 제각각 독특한 방법으로 분화하는 것이고 지렁이면 지렁이 산돼 멧돼지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전체 안에서 독특한 방법 분화하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우리도 그네들만의 고유한 원리, 의미,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된다. 자연이라는 전체가 분화하여 다수의 생명체, 즉 개별적인 자연이 된다. 생명체나 사물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들이 자연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다 종합적인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인간이라는 종이 유일하게 지금 지구 안에서 생존했던 종들 중에 유일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그러나 공존에는 화합과 대립, 유사성과 이질성 등과 같은 양면성이 존재한다. 그렇죠.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히니까. 곤충들의 신기한 속성이라는 책에서 린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물이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할 의무를 갖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계가 창조된 이래 우리가 자연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공존은 꼭 상호 의존과 먹이사슬을 의미하게 되었다. 상호 의존과 먹이사슬. 하나는 서로 돕는 거고 하나는 서로 대립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지고 있다는 생각은 한 생명이 다른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진다. 원소들이 식물 안에서 식물이 동물과 인간 안에서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죽어서 다시 식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생물들은 서로 다른 생물의 죽음을 통해서 살고 또 자신이 죽어서 다른 생물을 살린다. 헤라클레이토스.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이 이미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건 뭐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소제목. 여전히 아비가 얘기합니다. 자연 속에서 공존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자기 자연의 일부라고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실천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이라는 동반자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주변 세계에 대해 어떤 종류의 영향도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사물이란 것이 본래 전체가 개개의 종이나 개체로 특수화되고 개체화한 것이고 보면 자연이라는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평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모든 사물이 이렇게 다양하고
더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존중하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사물을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다루는 것이야말로 자연을 대하는 가장 적절한 태도다. 한 그루의 나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강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나무와 강을 각각의 본성에 맞게 대하는 일인가를 묻는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진다.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냐 그 관점이 아니라 그 각자 그 개체와 종들의 본성에 맞는 길이 뭐냐를 찾는 거죠. 나무는 나무대로, 강은 강대로 대할 때, 즉 각각 본성에 맞게 서로 다르게 대할 때 비로소 적절한 태도가 된다. 이것은 고양이가 개미보다 우월한 종이라서가 아니라 그 둘의 본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게 어떻게 자기는 계속 그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인간 종이 언제부턴가 그걸 허물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자연이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물을 각각의 자연적 본성에 맞게 대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적절한 것이다. 자, 이제 한 두 쪽 남았습니다. 아니, 세 쪽이나 남았네. 빨리 읽어야겠네. 요거는 맞춰야 되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이 원칙 말고도 종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는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볼 부분이다. 그런 기본권들은 존 롤스가 말하는 공정성 원리를 자연 공동체에 적용하면 분명히 드러난다. 이 문제에 따르면 나는 영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혼이 윤회를 반복하며 그때마다 다른 사물에 깃들게 된다는 사상. 서양 문화에서는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 그 사상이 떠오른다. 영혼의 윤회가 롤스가 말하는 무지라는 장막에 가려져 있는 것이라면 나 자신이 나무로 환생했을 때 사람들이 내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만을 나무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원칙을 모든 생물이 가져야 할 태도의 기준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고양이는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사물에 대해 더 이상 아무 조건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나무나 새를 대할 때 자신이 그런 것들로 환생한다면 어떤 태도를 원하게 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반면에 행동과 태도의 어떤 일관성도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자신이 창조해낸 과학과 기술로 자연을 위기에 몰아넣은 우리 인간으로선 영혼이 윤회한다는 생각도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게 자연 안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최선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무라면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 하는 태도로 나무를 대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생물로 그리고 그 생물이 우리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가정할 때 비로소 다른 생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진다. 그렇다고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고기를 낳고 농작물을 수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어 그 전체로서 독립된 가치를 지니고 있기보다는 전체 자연 속에서 자신의 본성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바위를 쪼아서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벽을 쌓는 일이 이 세계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일은 바위의 본성에 합당한 행위가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바위 덩어리도 전체가 개별화하는 것이므로 바위의 본성에 적합하지 않는 일이라면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자연철학 교수, 물리학, 철학 전공 아비가 그렇군요. 그런 공부를 한 그
흔적들이 그래도 나타납니다. 인간의 태도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구석이 있다고 앞서 말했지만 예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바위를 조각할 때 울히 류크림이나 라이머 요힘스처럼 바위의 본성을 배려하여 형태만을 변화시키는 정도에 그쳐야 될까? 아니면 잔 로렌츠 베르니니의 저 휘날리는 듯한 옷자락처럼 돌을 마구 주물러대도 괜찮은 걸까? 우리는 자신이 이 세계에 좋은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정말 그런 결과를 낳게 될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못살 것도 없다. 확실한 게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바위를 쪼고 나무를 자르고 물고기를 잡고 씨를 뿌려 수확할 때가 이르면 주저없이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그때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적으로는 그것의 본성에 맞도록 가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동양의 그 사상이 훨씬 더 친자연적입니다. 자연 친화적이죠. 티베트 그 유목민들은 양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양이라고 그러나 거기 뭐 부르는 게 있죠.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종교의식처럼 행합니다. 최소한도 고통을 아주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각각 다 사용하죠. 우리가 나무로 환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나무를 베어버릴 수 있을까? 반대로 나무가 인간으로 환생한다고 생각해보자. 나무가 된 나는 이 다음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의 생명이 지금 나무로서의 생명보다 더 소중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무의 시선에서 인간의 생명을 바라본다면 인간의 생명이 원래부터 나무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테고, 필요하다면 인간도 나무를 위해 목숨을 버릴 용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가네. 여기까지. 이게 거의 종교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네. 나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이게 실제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죠. 나무의 입장이라면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살아남기 위해 숲이 죽어야 한다면 이는 어느 뭐로 보나 너무 큰 희생이다. 숲의 파괴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런 경우가 닥친다면 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생겨난 장엄한 원시림과 인공의 가뭄빛 숲을 구별해서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숲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본 태도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말이다. 매번 그 행동에 심사숙고하여야 되는 거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연 전체를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4대강 사업은 미친 짓인 거죠. 인간이 세계의 변화를 가하는 일이 반드시 자연을 거스르는 것만 아니다. 돌을 쪼고 나무를 자르고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좋을지는 그때그때 판단할 일이다. 다른 종에 속하는 개체를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이 세계에 그 어떤 변화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못 박아둘 일은 아닌 것 같다. 자기가 살았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날 생명체는 없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모든 생명체는 모름지기 자연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고자 한다. 이는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생명체들 뿐 아니라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와 공존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본성과 능력과 필요에 맞게 산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참 많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뭘 뚫어봐야 되고 용기도 필요하고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목적론에 따르면 그리고 전체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둔다면 한 생명체가 자신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맞게 사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전체 자연에서 분화한 수많은 개체 가운데 하나인 자신의 본성이 실현된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진수 그 자체다. 하늘이 정해준 것, 여기서 사람이 왜 이런 말을 얘기하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늘도 사실은 자연에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다. 그런 뜻을 쓴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표현들은 사족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신학, 기독교, 하나님, 그 관점에서의 세계에 이런 것들 잘 모르면서 깊이 있게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관점으로 이런 말들을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 맥락에서 쓴다는 것은 좀 경솔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이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여 인간이 있음으로 세계가 더 아름답고 살만한 장소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그냥 좀 괜찮은 이야기, 또 교회에서 은혜로운 설교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의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독교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해보세요. 그렇게 사나, 인간이. 요거는,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이야기인데, 당위성에 떨어지고 말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이제, 도덕, 윤리적인, 충고에 머무는 거죠. 자, 그래도 어쨌든 재미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